오늘은 제가 영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얘기해 보려고 해요. 한국에서는 언어를 배우는 사람을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국내파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파 또는 유학파예요. 국내파는 말 그대로 그 언어를 자국에서 배운 사람들이고 해외파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해외 나라에 가서 살거나 공부하면서 배운 사람들을 말해요. 저는 국내파라서 특히 저처럼 외국에 살다 오지 않고 언어를 배우는 분들께 도움이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부분만 참고해서 학습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2000년도예요. 제가 스스로 시작한 건 아니고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영어를 배워보자고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제 입장에서는 좀 갑작스러운 시작이었지만 엄마는 오래전부터 좀 계획하고 있었대요. 엄마가 영어를 전공하기도 했고 또 저희 친척들 중에 미국에 사는 분들이 몇 분 있어서 평소에도 영어에 좀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영어 교육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웹사이트를 발견하고는 그걸 계기로 저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알파벳, 파닉스, 기초 문법 이런 것들부터 시작했고 이런 걸 가르쳐 주시면서 엄마가 쉬운 영어 책도 자주 읽어주시고 영어 테이프도 많이 틀어주셨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영어 미디어를 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게 없어서 따로 미국의 디즈니나 니클로디언 채널을 신청해서 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가 한국 TV를 못 보게 하셨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3학년 때 요정컴미라는 어린이 드라마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를 오랫동안 못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몰래 TV를 켰는데 바로 들켜서 크게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가끔 치트데이를 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영어 미디어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됐어요. 그 당시 미국에서는 올슨 자매, 리지 맥과이어, 아만다 바인스 같은 스타들이 한창 인기가 많았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아무튼 그분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도 많이 봤었고 또 어린이용이나 청소년용 프로그램을 자주 봤어요. 영화 중에는 프린세스 다이어리를 제일 좋아했는데 이 영화는 자막 없이 거의 50번도 넘게 본 것 같아요. 그때는 영화가 비디오 테이프로만 나와서 자막을 끄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TV 화면에 하얀 테이프를 붙여서 자막을 가리고 봤어요. 또 엄마가 영화 대본을 어디서 구해오셔서 같이 대본을 공부하기도 했어요. 영화 대본으로 공부하면 좋은 점은 듣기만 할 때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미리 공부한 후에 다시 보면 훨씬 더 잘 들리고 몰랐던 표현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말하기 같은 경우는 영어 학원에 가서 원어민 선생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연습했는데요. 원어민하고 말하기 연습을 하면 좋은 점은 내가 맞게 얘기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원어민들이 알아듣는구나.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스피킹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문법 공부도 했었는데요. 문법 학습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완전 기초 문법 같은 경우는
영어를 막 시작했을 때 그때 한번 익혔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영어 실력이 점점 오를수록 더 길고 복잡한 문장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또 그런 문장들을 직접 말하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는 고급 문법을 한번 싹 정리를 했어요. 문법을 따로 학습한 이유는 규칙을 외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문장 만들기 과정을 마치 블록 쌓기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좀 긴 문장으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문장이 중구난방이 되는 걸 잡아주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때 사용했던 교재 중 하나가 지금도 유명한 그 Grammar in Use 였고, 한국 교재 중에서는 성문 영어라는 교재를 썼어요. 근데 성문 영어는 이론적인 설명이 많아서 좀 지루하고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에는 문법을 훨씬 실용적으로 설명해주는 책이나 선생님들이 많아져서 저 때도 그런 도움을 받았더라면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있지만 사실 그만큼 언어 교육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발전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또 영어 발음 연습도 따로 했었는데 발음에 관한 재미있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친구가 전학을 왔는데 그 친구를 유나라고 할게요. 유나는 당연히 저보다 영어를 잘했고 처음에는 유나한테 어떤 경쟁심보다는 동경심이 더 컸어요. 그러던 중 학교 학예회에서 유나랑 제가 영어 스토리텔링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리허설 때 친구들이 효정아, 네 얘기가 더 재미있는데 유나가 발음이 더 좋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지는 발음에 대해서 크게 신경 써본 적이 없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유나의 발음에 더 관심을 갖게 됐고 나도 저렇게 발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전에도 엄마가 발음 연습을 시키긴 했었는데 그때부터는 저도 발음에 욕심이 생겨서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영어를 들으면서 따라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때는 나이가 많이 어렸기 때문에 혀의 위치나 입모양 이런 걸 의식적으로 신경 쓴 건 아니었고 그냥 들리는 소리를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발음하면 저런 소리가 나겠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음이 원어민하고 비슷해졌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주변에서 너 외국에서 살다 왔니?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학교 공부가 더 중요해지면서 영어에는 집중을 많이 못하게 됐어요. 토익 같은 시험 공부는 했지만 초등학교 때처럼 영어에 많이 몰입하지는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영어 실력이 크게 발전하지 않은 일종의 정체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신기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전국 영어 경시 대회에 나가게 됐는데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모든 영역을 포함한 대회였어요. 근데 당시에 저는 영어로 말할 기회가 거의 없어서 말하기 실력이 많이 녹슬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혼자서 연습을 해보는데 말이 막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좀 놀라긴 했는데 그냥 내가 좀 똑똑해졌나 보다 하고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리딩하고 관련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의도치 않게 영어 리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말하기 실력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이라는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는데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매달 모의고사를 봐요. 그 중에 영어 과목도 있는데 영어 시험지에는 읽기 지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지문들이 저한테는 단순히 문제풀이 텍스트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좀 유익한 정보도 많고 가끔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담겨 있어서 영어 시험 보는 시간이 꽤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시험을 통해서 읽기 지문을 꾸준히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 읽기 양이 늘었고 그게 제 말하기 향상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언어학습 연구에 따르면 언어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읽기가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텍스트를 읽다 보면 소리를 직접 내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과정이 그 언어와 관련된 뇌 부위를 더 활성화 시켜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제 영어 실력에 가장 큰 도움을 줬던 건 읽기였어요. 물론 다른 경험들도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서 잠깐 공부했던 경험이나 국내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하고 자주 어울렸던 경험도 많은 도움이 되긴 했어요. 이런 경험들은 원어민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친구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언어하고 사고방식하고 사실 깊은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도 언어 습득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장 실속 있는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준 건 단연코 꾸준한 읽기 활동이었어요. 제가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책 중에서도 내가 좀 관심 있는 주제나 나한테 재미있게 읽히는 글 위주로 좀 골라서 읽으면 꾸준히 독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던 건 읽으면서 좀 마음에 와닿는 문구들 있잖아요. 이런 걸 노트에 따라 적거나 아니면 읽은 내용에 대한 나만의 생각을 영어로 써보는 거.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도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하는 편이긴 하지만 자주 읽고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실력이 녹슬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영어로 독서를 하면서 실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 경험을 이야기로 공유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언어를 꾸준히 배우는 데 도움이 됐던 개인적인 팁 3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구체적인 학습법은 아니고 심리적인 팁에 가까운데 아마 여러분도 공감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언어를 내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기예요. 많은 습관에 관한 책에서도 그렇고 흔히들 어떤 행동이 정체성의 일부가 되면 습관으로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언어학습도 마찬가지로 그 언어가 내 정체성의 일부가 되면 더 꾸준히 하기 쉬워지는 것 같아요. 반드시 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일 필요는 없고 나는 이 언어를 꾸준히 배우는 사람이야. 또는 나는 이 언어를 배우면 더 행복해지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그 언어를 자연스럽게 꾸준히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언어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많이 쌓기인데요. 사실 뭘 배우든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이나 긍정적인 경험이 많아지면 더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K-팝 스타나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계속 배우게 되는 것도 이런 동기부여의 한 예시라고 할 수 있죠. 또는 한국어 원어민들과의 좋은 경험이 계속 배우게 만들 수도 있고요. 제 경우에는 영어 미디어나 영어권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경험도 물론 있었지만 무엇보다 저를 계속 나아가게 했던 건 노력의 결실을 직접 느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이런 표현을 영어로 못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네? 이런 작은 성취감들이 계속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서 꾸준히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팁은 기복을 받아들이기예요. 언어를 배울 때 재미있을 때도 있고 재미없을 때도 있잖아요. 또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잘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좌절감을 포함한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배움의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루틴과 방식을 찾아가면서 배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배움의 과정이 더 즐거워지게 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제가 영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잊고 있었던 어렸을 적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영상 통해서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